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우리나라는 새해가 2번 있어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2번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정말 더 큰 복으로 충만한 또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2번씩 하니까 어쩔 때는 월요일이 5주가 있는 때는 되게 오랜만에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긴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제약회사로 옮기고 나서 병원에서는 경험할 수 없던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이번 연휴에는 제가 이제 금요일에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보건휴가도 썼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목요일, 금요일은 이제 오피스 클로징이라 그래서 이렇게 조금 샌드위치 연휴로 이렇게 며칠 안 남을 때는 자기의 휴가를 써서 이렇게 쭉 쉴 수 있게 회사가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굉장히 긴 연휴를 지내면서 정말 이런 삶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크릉프렌즈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새 자녀분들도 금년에 좋은 일이 많으셨으면 좋겠네요. 윤희님 미국에서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요즘 오미크론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뭐 계속 숫자를 갱신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굉장히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또 제가 주변에 미국에서 오미크론에 걸린 분들, 친구들, 그리고 이제 후배, 선배들을 많이 봤는데 정말 미국에서는 너무 코로나 검사 자체를 받기도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의 측면에서 볼 때는 정말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이 없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계신 현장에 계신 의료진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압록강 700리 순정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제가 지난번에는 과체중 그리고 비만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모두가 너무 알지만 또 뻔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질문들도 그렇고 또 제 주변에서도 거꾸로 저한테 우리 애가 너무 몸무게가 안 나가고 키도 안 크고 안 먹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라는 질문을 또 의외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또 공부를 의도치 않게 해보았습니다. 늘 어떻게 먹이세요? 라고 조금 이렇게 대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드렸었는데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압록강 700리 순정님 손자 출산 축하드립니다. 이제 좀 있으면 할머니가 되실 텐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쨌든 아기를 만나시기 2주 전에는 늦어도 T뎁 접종을 꼭 하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다니시는 병원이 있으시면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도 오셨다고요? 네. 저도 저희 아이 유치원에 보내려고 이번에 연휴 끝나면서 자가검사를 했는데 은근 이게 되게 떨리더라고요. 괜히 조금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거 양성 나오면 어떻게 하지? 정말 별 막 마음 콩닥거림이 있더라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무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르게 저체중입니다. 초록색 창에 몸무게 미달이라고 쳤어요. 그랬더니 뉴스에 보니까 연예인들 몸무게가 164에 41kg, 170인데 46kg. 이렇게 많은 연예인들이 정말 깡마른 몸매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연예인들을 보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몸무게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이맘때 다이어트를 엄청 빡세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V라인이 됐다가 다시 화면을 키워주셨네요. 작년 말에 진짜 열심히 먹었더니 정말 다시 토실토실해졌을 때 화면으로 보이는 제 얼굴 모양만 봐도 저도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연예인들이 다이어트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어쨌든 몸무게가 계속 적게 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들의 몸무게를 건강하게 잘 관리를 할 수 있을지, 그럼 과연 이 아이를 그냥 체중계 위에 올려서 몇 킬로가 나왔는지, 요 몸무게만 가지고 우리가 이 아이들이 몸무게가 과체중이다 저체중이다를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요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를 이제 제가 지난번 슬라이드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아이들의 체중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게 연령과 성별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몇 년, 몇 살, 몇 개월까지는 보지는 않죠.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히 어릴수록 1개월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몇 년, 몇 개월로 나이를 정의를 하고, 그런 것에 따라서 아이들의 몸무게도 굉장히 미세하게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계산기가 있어요. BMI 계산기가 있는데 체질량 지수를 보시면 성별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신장 센티미터, 체중도 뭐 킬로그램으로 넣고, 나이를 만 몇 세로 넣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12개월 중에 몇 개월인지까지 따져서 예를 들면은 10년 6개월이면 10.5 이렇게 넣어서 주시는 게 더 정확하게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BMI가 몇인지도 나오는데, 이 BMI 숫자 자체보다는 이 아이가 어떠한 퍼센트에 속해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위 85에서 95%일 사이면은 과체중이다. 그리고 상위 95%, 그러니까 맨 끝에서 5% 안에 있는 아이들은 비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꾸로 저체중은 앞에서 5%일 앞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저체중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아이가 몸무게 딱 나온 숫자뿐만이 아니라 키에 대비해서 체질량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를 모두 검사를 한 다음에 이 아이가 체중이 어떤지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5%일보다 밑에 있는 저체중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일단 저도 초등학교 전에는 요 고민을 부모님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고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아이를 두신 부모님께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이제 초록창이라든지 찾아보시면 우리나라의 성장 곡선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령에 따른 키, 연령에 따른 몸무게, 연령에 따른 머리 둘레,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어렸을 때 접종을 했을 때부터 이제 몸무게 이렇게 기록하신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다 플로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현재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 위치가 어땠는지, 그래서 이 아이가 계속 몸무게도 적게 나갔었고 키도 어렸을 때부터 적게 나갔었으면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 아이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곡선에서 이 아이의 차트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계속 추적 관찰을 했을 때, 이 아이가 단순히 몸무게만 적게 나가고 키는 크다, 그런 경우에서는 키가 크고 다른 발달들은 괜찮은데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경우에서는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마른 경우도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키도 작고 몸무게도 적게 다 작은 경우에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다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점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더해서 조금 나이가 어릴수록, 특히 2세 이하일수록 아이가 키도 작고 몸무게도 작은데 성장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지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성 발달이 정상적으로 되는지를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이 아이가 모든 발달들은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키랑 몸무게만 작다 하는 경우에서는 먹는 습관이라든지 어떠한 생리현상의 문제 또는 다른 뭐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의 경우에 키랑 몸무게도 적은데 발달도 너무 느리다, 발달이 또래보다 뭔가 이상하다, 그러한 경우에서는 다른 유전적인 어떠한 질환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선천적인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를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몸무게가 적게 나갈 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압록강 700리 순정님, 저체중이 위험하다? 과체중이 위험하다. 이건 몸무게 자체가 적게 나가는 게 위험하다기보다는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원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몸무게가 좀 적게 나간다. 그러면은 먹는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패턴들을 좀 보호자가 바꿔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저체중이면서 뭔가 아이의 여러 가지 유전적이거나 건강상의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서는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과체중 같은 경우에서도 몸무게만 많이 나간다. 그러한 경우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다기보다는 운동을 해주고 식습관의 변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체중이 엄청 많이 나가면서 아이가 어떠한 대사 질환이 있다, 고혈압이 있다, 당뇨가 생겼다, 또는 뭐 지방간이 어린이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또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좋고 이건 안 좋다를 두 개를 단순히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장장애라는 게 있어요. Failure to Thrive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보통 그냥 저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얘 몸무게가 좀 적게 나가의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나라도 왜 옛날에 보릿고개 있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세대에 정말 못 먹어서 영양 부족으로 잘 못 크는 경우들, 또는 아프리카 여러 가지 후진국에서 보여지는 양상일 수 있겠는데요. 아이들의 체중이나 체중이 증가하는 속도가 같은 성별 그리고 같은 연령의 친구보다 굉장히 많이 뒤처져 있는 경우, 그리고 체중 증가가 적절하지 못하는 상태를 저희가 이제 성장장애, Failure to Thrive라는 이제 의학적인 용어를 쓰게 되고요. 굉장히 심한 경우에서는 아까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키, 머리둘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키와 머리둘레의 성장 부진도 같이 동반이 됩니다. 몸무게만 적게 나가는 게 아니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특히 아까는 저체중은 500분위 수보다 밑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300분위 수보다 더 밑에 있는 경우에서는 정말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게 성장장애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서는 운동 능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지능, 사회성의 발달도 함께 늦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잘 못 크는 경우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함께 봐줘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아까 제가 성장 곡선에서 이 플로팅을 계속 해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성장장애가 생겼는지, 성장장애 또는 몸무게가 적게 나가기 시작했는지를 그 원인을 조금 구분해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플로팅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수정 전 인자의 문제인 건지, 태생기, 그래서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주생기,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에서의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아이가 출생한 후에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로 아이가 성장장애가 있었는지, 각각의 시기에 따라서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원인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러한 경향성이 시작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왜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걸까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는요, 부모님이 마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제가 지난번 비만 과체중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와 아빠가 굉장히 과체중이신 경우에서는 아이들도 과체중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유전적인 성향을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 또 식습관, 생활습관도 그와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마른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속된 말로 체질이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양의학적으로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마른 부모들 밑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말랐다라고 얘기를 하시기 전에 엄마 아빠의 체중이 어떻게 나가시는지,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어떠한 식습관과 어떠한 생활로 어떻게 몸무게가 유지가 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면 조금 우리 아이의 그러한 유전적인 경향성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큰딸의 친구 엄마도 우리 아이가 몸무게가 좀 적게 나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엄마도 굉장히 마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도 마르셨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의 키라든지 여러 가지도 같이 살펴보아야 되고, 또 이 엄마가 언제 키가 많이 컸고 언제 조금 더 말랐다가 조금 살이 쪘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부모와 패턴이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같이 확인을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경우 중에 또 하나는 소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이 흔하진 않지만 염증성 장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잘 먹지도 못하고 먹어도 밑으로 나가거나 위로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양소 흡수가 제대로 되지가 않으면서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역류, 성인이 역류성 질환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도 역류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어떠한 신체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정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원인들로 아이들도 어른이랑 똑같이 역류성 질환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 여기가 뜨끔뜨끔하다고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역류성 질환이 있다는 것을 같이 염두에 두시고, 혹시 아이가 몸무게가 적게 나가면서 밥을 잘 못 먹는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소화 기능적인 문제를 같이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분들이 계세요. 저 옛날에 같이 일을 했던 친구도 저의 2배는 거짓말 못해서 먹는 것 같거든요. 정말 많이 잘 먹고 정말 맛있게 안 좋은 음식들을 저랑 똑같이, 아니 저보다 훨씬 많이 먹는데 화장실을 그렇게 자주 가요. 그리고 진짜 말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잖아요. 화장실을 자주 갈수록 몸 말랐다, 이런 얘기들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잦은 설사, 그리고 화장실을 자주 가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그게 저처럼 통통한 사람들은 좀 부러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소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몸무게가 적게 나갈 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떠한 소화 기능적인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시고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흔하지는 않은데요, 갑상선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갑상선이 좋다, 뭐 나쁘다,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 몸을 에너지를 많이 쓰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심장에도 부담이 가고 오히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는 것보다는 항진되는 게 몸에는 더 무리가 많이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몸 전체가 스트레스 상황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건강상으로는 훨씬 더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도 항진된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의해서요. 그리고 뭐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는 엄마들한테서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도 엄마의 약 때문에 그러한 약물의 영향으로 태어났을 때 여러 가지 몸무게라든지 아이의 갑상선 기능에 영향이 일시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몸무게가 조금 적게 나가고 많이 말랐는데 병원에 가본다 했을 때는 아마 선생님들께서 갑상선 기능을 같이 살펴보실 거예요. 그래서 흔하지는 않지만 갑상선 기능이 항진된 경우에서도 몸무게가 적게 나갈 수 있다. 이 경우에서는 아마 약물을 통해서 관리가 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섭식 장애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신경정신과적인 질환이긴 한데요. 음식을 먹고 나서 아까 앞에 보셨던 텔레비에 나오는 언니들처럼 마르고 싶고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의 왜곡된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서는 먹고 토하는 경우, 일부러 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솔직히 처음 봤어요. 원래 이제 우리나라 친구들을 보는 외래에서도 살이 잘 안 찌고 잘 안 먹는 친구들은 이제 제가 조금 관리를 하다가 소화기 영역으로 제가 이제 협진을 보내거든요. 혹시 음식에 소화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근데 거기서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서는 다시 소아정신과로 보낸다고 합니다. 어떠한 섭식 장애가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인데 작년에 진짜
외국 아이인데 섭식 장애가 있는 아이를 봤어요. 그리고 정말로 먹고 토하고 여러 가지 본인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들한테도 사춘기가 아니더라도 어린아이들한테도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너무 어렸을 때부터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서 저렇게 언니들처럼 날씬하고 깡말러야 되고 뭐 허벅지 사이가 붙으면 안 되고 뭐 팔이 얇아야 되고 너무너무나도 많이 왜곡된 그러한 이상형 뭐라고 해야 되죠? 외모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큰딸도 지금 이제 조금 통통해졌는데 엄마 나 너무 퉁퉁하지 않아? 나 살찐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초등학교 이제 3학년이 되는 아이가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원래 워낙 말랐었어서 저도 너 옛날보다 통통해졌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해서 그런진 몰라도 정말 아이들이 테레비 또는 부모의 여러 가지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너무 외모적인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시는 게 또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너무 살이 막 찌면은 먹는 거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하고 좀 제재를 가해야 되긴 하겠지만 너무 외모적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지적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이들은 건강한 게 최고고 초등학생 때는 잘 먹고 잘 자면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자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코로나 이후로 제가 지난번 뉴스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코로나 이후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줌 수업으로 다 앉아서 모든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체육 시간도 없어지고 야외 활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과체중 아이들의 퍼센트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크롱프렌즈님 날씬한 아빠 꿈 저도 날씬한 엄마가 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틀었을 때 아이의 몸무게가 적게 나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과체중일 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이가 의학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발달이라든지 언제부터 작았는지 언제부터 덜 나갔는지 뭐 여러 가지 신체 검사상 다른 문제는 없는지 위장관계의 문제는 없는지 그래서 반드시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뭐 피검사라든지 필요하면 여러 가지 검사들을 진행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한 모든 검사들이 다 정상이다. 이 아이는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게 절대적으로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문제라는 건 어떠한 심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진짜로 뭐 장애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유전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메디컬리 어떠한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아이는 식이 습관이라든지 먹는 패턴 그리고 부모가 먹는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를 더 해주면 아이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경우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저와 함께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네, 부모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른 아이가 조금 정상 몸무게 안에 들 수 있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첫 번째, 음식이 충분하게 건강한 칼로리를 포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칼로리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옛날에 가정시간, 실과시간, 실습시간에 이제 배웠죠. 그래가지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는데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그람당 4kcal 그리고 이제 지방 9kcal였죠. 맞나요?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칼로리를 건강한 칼로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탄수화물과 단백질보다는 지방에서의 칼로리가 조금 더 높죠. 그러면
어떻게 좋은 지방을 주게 될 것이냐. 지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영양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동물성 지방도 있고 식물성 지방도 있는데, 심혈관계 위험성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식물성 기름이 더 건강에 상대적으로 좋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견과류를 충분히 주세요. 그래서 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견과류를 아이들 한 주먹 정도로 조금씩 줍니다. 그래서 뭐 호두가 머리에 좋다, 뇌 모양을 닮아서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호두도 좋고요. 아몬드. 저희 아이들은 마카데미아나 피스타치오, 캐슈넛 이런 걸 조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아예 뭐 하루 견과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포장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한 견과류 종류만 한 통씩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위주로 좀 섞어서 주시고요. 잣 같은 경우에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잣을 저희 아이들 옛날에 많이 줬었는데 잣값이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잣 같은 것도 충분히 주시면, 견과류를 충분히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조금 말랐었는데 잣죽 같은 것도 많이 써줬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여러 가지 견과류가 포함된 음식들을 충분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비싸긴 한데 아보카도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보면은 이유식에 아보카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아예 아보카도를 으깨서 그 자체를 이유식으로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건강한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식물성 버터라고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보카도를 줄 수 있는 맛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전에 비욘디 스튜디오에서도 한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요리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한 적이 있고, 제 우아클에 보면은 이제 요리를 한 2개 정도 한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아보카도를 먹을 수 있는지 이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아보카도랑 오이랑 이제 뭐 뭐라고 그러죠? 성게알이 아닌데 그 조그만 명란이나 뭐 여러 가지 멸치랑 이렇게 마요네즈 버무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마키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게 하는 메뉴가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혹시 손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내시면은 정말 별거 아닌데 엄청 대단한 요리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한번 아이들을 주셔도 아보카도를 맛있게 먹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희님 맞습니다. 한국 들기름 최고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야채는 버터나 식물성 기름에 한번 볶아서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나물들이 물론 건강상으로도 좋지만 또 칼로리를 충분히 포함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 나물을 무칠 때 보면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쓰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파프리카를 먹을 때 들기름에 조금씩 찍어 먹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찍어 먹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거기에 볶아서 주시면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많은 양의 양질의 좋은 식물성 기름들 또는 버터를 통한 지방을 아이들이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절하게 기름들을 잘 야채를 볶는 데 이용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안 좋아하는 야채들도 더 고소하고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터나 오일을 많이 쓰시고, 미국에서도 들기름을 최고로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실은 들기름보단 참기름이 더 저는 왜 비싼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기름, 참기름을 적절히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과일을 주시는데요. 과일을 그냥 주시지 마시고 요플레나 요거트에 섞어서 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 또는 이제 요거트나 우유에 갈아가지고 쉐이크로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자체도 이제 과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칼로리가 있지만 요거트 안에 들어있는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을 통해서 조금 더 칼로리를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땅콩 버터를 빵이라든지 크래커에 발라서 아이들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콩버터 같은 경우에서도 요즘 보면은 많이 안 단 게 있어요. 그리고 땅콩버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견과류를 이용한 버터들이 있더라고요. 뭐 아몬드 버터도 있고 피스타치오 버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조금씩 변형을 주시면서 아이들에게 주시면 아이들에게 양질의 칼로리를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되게 저희가 좋아하는 부분들인데 저는 굳이 몸무게를 늘릴 필요는 없는데 이러한 음식들을 저도 좋아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몸무게를 늘려주고 싶으신 어머니들, 부모님들 이렇게 한번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요. 자녀가 식사 시간을 기대할 수 있는 일종의 집안의 어떠한 의식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이가 음식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먹을 식단을 짜는데 아이가 같이 참여를 하고 엄마 나는 무슨 음식이 좋아? 뭘 어떻게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를 식단에 반영을 하고 식단에 반영을 했을 때 그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가서 고르고 자기가 함께 자기가 먹고 싶은 것들을 픽해가지고 카트에 담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음식을 먹는데 기대감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안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식사 시간에 어떠한 의식에 참여를 시키면 조금 더 수능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안 먹는 아이들은 이러한 방법들,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아이로 하여금 이제 요리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한 식으로 역할놀이도 하고 하면서 너무너무 기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래 집단과 같이 먹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언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둘째 딸이 조금 입이 짧아요. 근데 밥을 정말 새 모이만큼 먹는데 유치원에서는 밥을 꽤 양을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나도 안 남기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친구들이랑 먹을 때는 엄청 잘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친구들을 초대하고 같이 나가서 먹는 게 옛날처럼 수월하지는 않지만, 아니면 집에서 뭐 조금 멀리 줌 영상으로 같이 먹는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좀 아이들이 또래 집단과 먹게 되면 경쟁심이 생기고 쟤도 먹네? 나도 먹어야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어린아이들한테는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팁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크푸드는 피해라.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물론 건강한 칼로리가 아니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잘 안 먹는 경우에서는 식습관 자체도 좋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들이 정크푸드를 통해서 이거라도 먹어라고 했을 때 추후에 식습관 자체가 망가질 수가 있고 오히려 또 과체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크푸드는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아이들에게서도 과하지 않게 주는 것이 팁이라는 것 함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 사이에 적은 양의 간식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음료수라고 얘기를 할 때는 물을 제외하고 주스나 우유를 얘기를 하는데, 주스나 우유는 하루에 2컵 이상 주지 않도록, 그래서 우유 같은 경우에서도 하루 1컵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우유를 먹으면 포만감이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다음번 식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주실 때는 너무 양을 많이 주시거나 자주 주시지 않을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도 저희 큰아이가 밥을 엄청 안 먹을 때 우유를 너무 좋아해서 그럼 너 우유라도 먹어라고 했던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우유를 많이 먹으니까 밥을 더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유를 많이 주니까 밥을 덜 먹고, 밥을 덜 먹으니까 우유를 계속 먹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어가지고 우유는 너무 많이 주지 않는다.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간식에서는 우유, 치즈, 요구르트, 계란, 아까 말씀드린 견과류, 감자같이 상대적으로 건강한 그리고 양질의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 음식들을 포함을 시켜주시는 게 좋고,
너무 다음번 식사 시간과 가깝게 주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식단을 짜실 뿐만이 아니라 식단 사이에 간식도 스케줄을 짜시고 그 시간도 조금 잘 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록창이든 뭐 구글이든 검색을 해보시면 이러한 저체중 아이들 식단에는 이렇게 식단표가 있어서 아침 뭐 먹는지, 오전 간식 뭐 먹는지, 점심 뭐 먹는지, 오후 간식 뭐 먹는지, 저녁 뭐 먹는지 이렇게 스케줄이 짜 있고 시간까지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 간격까지 생각을 하셔서 간식을 과하지 않게 건강하게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조금 저도 요번에 새로 알게 된 건데요. 공부를 하면서 자기 전에 간식을 조금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는 저희가 잘 때는 칼로리를 많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칼로리를 비축을 하면서 이 비축된 칼로리 때문에 몸무게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전에는 너무 위에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스무디라든지 그러니까 과일이랑 뭐 우유나 요구르트를 갈아주는 거죠. 밀크쉐이크도 좋고요. 땅콩 버터를 바른 토스트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아이들에게 간식을 자기 전에 주고 양치를 하고 잘 수 있게 도와주면 조금 더 몸무게가 느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몸무게가 늘어나면 안 되는 분들은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와 그러면 간식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 3끼의 식사를 줘라. 반드시 3끼 식사는 몸무게를 늘려야 되는 친구들도 줄여야 되는 친구들도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몸무게를 늘리면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간식은 빼셔야겠죠. 하루 3끼를 건강하게 잘 먹는 게 가장 중요한 몸무게 컨트롤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2차례 간식인데 너무 식사 받지 않게 주시고 자기 전에 약간의 간식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출출해 할 때 견과류도 자기 주먹만큼, 그리고 약간의 치즈를 주는 것도 출출할 때 조금씩 주는 것도 몸무게를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제철 과일이나 과일과 함께 견과류를 밀크쉐이크에 포함시켜서 스무디를 만들어줘라. 그래서 지난달 12월에 미국에서 저희 사촌 동생이 자가격리까지 모두 하고 한국에 왔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자기 식단과 몸을 관리하는 친구인데 저한테 무슨 스무디를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제가 구경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만드는지 봤더니 아몬드를 넣고 블루베리를 넣고 우유 대신에 아몬드 우유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갈아서 저를 줬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냉동보다는 제철 과일, 신선한 상태의 과일을 아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랑 함께 스무디로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운동은 들어갑니다. 너무 과하지 않는 운동인데, 특히 수영 같은 경우에서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수영을 하고 나면 엄청 허기가 져요. 그래서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같이 배고픔을 조금 촉진시켜주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게 굉장히 몸무게를 늘리는 데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이러한 모든 방법들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서는 아연을 줬더니 아이가 몸무게가 좀 늘더라, 보조제로, 이러한 얘기를 해주시는 제 소아과 동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아이가 아무리 이 모든 방법을 통해서 몸무게 또 키우고 조금 너무 작아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된다 하는 경우에서는 멀티비타민을 소아과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그 아이에 맞게 함께 고르셔서, 특히 너무 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엄마들도. 그래서 너무 달지 않은 멀티비타민을 아이들에게 주시는 것도 몸무게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음식에 부정적인 음식을 심어주지 말아라. 그래서 아이가 안 먹으면 이거 제발 한 입만 먹자, 한 입만 먹자. 아이들에게 너무 사정을 한다거나 이거 먹으면 엄마가 초콜릿 아이스크림 줄게, 이러한 식으로
디저트로 상을 주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이제 보상 심리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종용을 하거나 먹는 데 있어서 너 이거 안 먹으면은 다 가져간다? 라고 아이들에게 협박을 했을 경우에서는 아이들이 음식 먹는 것도 힘든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함께 오게 되면서 이게 음식과 함께 연관이 되면서 음식은 좋지 않은 거다라는 인식이 될 수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음식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음식으로 보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협박을 한다든지 너무 사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부모님께서 안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제가 다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으니 앞으로 아이들을 키우시는 엄마들은 하지 않으실 것을 제 후배 엄마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윤희님 맞습니다. 엄마는 극한 직업이고 맞아요. 이상하게 음식을 남기면 알아서 먹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보면 아이들이 음식을 남기면 이렇게 아까운 음식들이 있어요. 고기라든지 좀 비싼 야채라든지 조금 뭐 예를 들면 좀 좋은 식당 가는데 애들이 음식을 남기면 그거를 이렇게 두고 나오기가 참 마음이 아파서 제가 얼마 전에 친구가 결심한 것은 아이들이 남기면 고기만 우리가 먹자 이 일을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잘 먹는 아이는 잘 크지만 또 과체중이 될 수 있고 덜 먹는 아이는 날씬할 수 있지만 저체중과 함께 성장이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 키가 다 큰데 애가 최종 성장 키가 작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 아이는 유전적으로 굉장히 좋은 유전자를 타고났지만 아이가 성장에 있어서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먹지 않으면 아무리 유전인자가 좋아도 엄마 아빠만큼의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겠죠. 크롬프렌즈님 너무 귀여운데 입이 짧아서 그러지. 막내요. 어린이집에서 2글씩 먹. 맞아요. 어린이집에서 잘 먹으면 어린이집을 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압록강 700리 순정님 맞아요.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놀이고 제가 오늘은 제 우아클 채널에 아이들과 집콕놀이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아이들과 어떻게 노는지 영상을 촬영해서 올렸었는데요. 2주 후에는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어떻게 야채를 먹는지 저희 식단을 조금 제가 공유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먹는지는 정말 엄마가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앞전에 보면 어떠한 영양소가 어느 음식에 많이 들어있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제가 작년 가을쯤에 꾸준히 이제 비욘디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혹시 각 영양소별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뭐 유산균, 비타민 모두 다 정리를 했었고 또 이제 뭐 음식에 들어가는 항생제나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다뤘었기 때문에 그러한 편들도 함께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희님, 큰아이가 2.6kg로 태어나서 계속 5%로 저체중이셨는데 37주 건강에 잘 태어나긴 했네요. 지금 키는 아직도 작아요. 따님이 지금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크게 나와서 크게 키운다. 글쎄요. 지금 이 아이가 먹는 양이 어떤지를 잘 봐주셔야 될 것 같고 37주에 태어났으면 아이는 잘 태어났는데 혹시 윤희님께서 아이를 임신하셨을 때 입덧이 심해서 많이 못 드셨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가 뱃속에서 조금 작게 태어났으면 작게 태어났다고 작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25에 태어났는데 지금 제 키가 162 조금 넘어서 이제 제 연령에서는 평균이거든요. 아이가 23살이면 키는 다 크셨네요. 그래서 작게 태어나서 작게 자란 이유가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작게 태어나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아이가 성장하면서 입이 짧았을 수도 있고 또는 아이가 뭐 운동을 덜 했다든지 아니면 자라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2.6kg로 태어난 부분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미국에서는 다양성이 우리나라보다 더 인정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윤희님은 키가 엄청 크시네요. 170이시면요.
백윤혜님,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몸무게가 23kg 너무 적게 나가시네요. 밥 양이 적고 많이 먹지 않아요. 맞아요. 식탐이 많지 않아요. 소아과에서는 변비 때문에 변비하지. 살이 정말 혹시 엄마 아빠가 살이 많이 찌진 않으셨는지 마른 체질이 아닌지를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변비약 같은 경우에서는 변비 약을 주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변비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변비가 심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야채를 좀 많이 주시고요. 제가 이 앞편에서 어떻게 하면 똥을 잘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식이 부분을.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조금 많이 잘 챙겨주시고 음식을. 그래서 뭐 바나나라든지, 그러면 바나나가 변비에 좋대요. 그러면 바나나를 이용해서 스무디, 견과류를 넣은 스무디를 만들어 주신다든지, 빵 위에 땅콩 버터를 바르고 바나나를 잘라가지고 메이플 시럽 살짝 해서 주시면 아이들이 잘 먹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게 조금 도와주시고, 초등학교 3학년이면 여자아이들 엄마 도와서 요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조금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팁들을 함께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23kg는 굉장히 말랐네요. 저희 아이랑 거의 한 10kg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SH 안님, 155kg에 42kg면은 중1인데 아침 먹으면 화장실을 바로 간다고요?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될까요? 아이가 조금 성격이 예민한 경우에서도 그러실 수가 있고, 화장실을 너무 바로바로 가는 경우에서는 한번 아이랑 소화기과에 가셔서 어떠한 소화기 쪽에 뭐 예민한 부분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너무 음식이 빨리 소화될 수 있는 음식보다는 조금 기름기가 많은, 그러니까 아보카도라든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조금 천천히 내려갈 수 있는 음식들을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윤희님, 딸이 생리를 좀 빨리 시작하셨네요. 맞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성조숙증 얘기를 할 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생리를 시작하면 여아들은 평균 2년 안에 키가 멈춥니다. 그래서 생리를 최대한 늦출 수 있을 만큼 늦춰야 되는 이유는 2차 성징이 빨리 오면서 아이들이 키가 덜 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6학년이 되는 친구를 가진 H 부모님이시네요. 몸무게는 너무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적게 나가네요. 어릴 때 알러지 천식이 있어서 골고루 못 먹어요. 아이가 예비 6학년, 5학년인데 141이면 저희 큰 딸이 지금 140에 30kg 초반인데, 네, 굉장히 말랐네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면은 되게 많이 배제돼야 되는 음식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알레르기 검사를 하셨으면 피해야 되는 음식이 확실하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면 먹일 수 있는 음식도 확실한 거거든요. 혹시 견과류에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견과류를 먹이기가 쉽지가 않으시면 아보카도라든지 고기를 구워주실 때도 버터로 한번 구워봐 주세요. 우유에 알레르기가 없다면. 그래서 스테이크 집에서도 고기가 그렇게 맛있고 겉이 바삭한 이유가 버터로 이제 고기를 구워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선 같은 경우에서도 연어라든지 여러 가지 생선을 구워 주실 때도 물론 고등어나 이러한 한국적인 생선보다 양식에서 많이 쓰는 생선을 구워 주실 때는 버터를 써 주시면 더 도움이 되어서, 예를 들면 혹시 새우에도 알레르기가 있으려나 새우에서도 이제 뭐 버터를 좀 잘라서 구워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버터를 조금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지금이라도 운동을 열심히 시키셔서 조금 저희가 따라잡기 성장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잘 크고 잘 먹어야지 아이가 성장도 잘 됩니다. 그래서 물론 살이 찔 정도로 잘 먹는 거는 좋지는 않지만 아이가 정상 표준 몸무게 안에 있을 수 있게 어렸을 때부터 신경을 잘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생리를 시작 안 했을 테니까 아직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많이 시켜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수영을 좀 해주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출출해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수영하고 집에 오면은 우유를 그렇게 요즘 많이 안 좋아하는데도 우유를 한 컵씩 마셔요. 그래서 그 수영을 시키시고 뭐 우유를 바나나랑 갈아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자기 전 간식과 여러 가지 조금 버터나 기름을 이용한 야채들을 충분히 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고수진님 맞습니다. 잘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성장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래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게 자더라도 깊게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밤 10시에 나온다, 11시에 나온다, 뭐 얘기가 많지만, 물론 자는 시간에 나오는 게 맞지만, 아이가 깊이 잠들었을 때 잘 나온다라고 하니까, 자는 환경도 잘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갖지 않은 채로 잘 잘 수 있게. 그래서 요즘은 보니까 자기 전 의식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 전에 기도를 하기도 하고 엄마랑 책을 읽기도 하고 아니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낸지 얘기도 하면서 긴장을 충분히 풀고 잠을 푹 잘 수 있게. 그래서 어두운 환경에서 온도 습도를 잘 맞춰서 수면의 질도 같이 끌어올려 주시면 아이의 성장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질문까지 잘 다루어 봤는데요. 도움이 얼마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H님이라든지 몸무게를 적게 갖고 있는 친구들을 가진 어머님들 한번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 팁들인데 한번 요 방법을 같이 사용을 해보시고 아이가 몸무게가 어떻게 느는지 또 저에게 피드백을 주시면 저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다음 주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2월도 잘 재밌게 보내시고요. 건강한 또 2월 모두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